자, 여러분들 306페이지 소득세부터 나올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보강 안 해도 돼요. 네, 네, 다음 주. 3월 6일까지가 마지막 수업이어서. 그래서 사교시 수업도 다음 주부터 사교시 수업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집에만 오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응? 좀 같이 놀아주고 야구장도 갔으면 좋겠는데 주말에는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응? 왜 그랬는지. 자, 소득세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고득점은 소득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어려웠겠지만 지금부터가 이제 좀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을 극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법이 고득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부분은 전에 거 몰라도 돼요. 응? 뭐 전에 거 지금도 아는 사람도 없겠지만 지방세를 몰라도 소득세만 따로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어떤 세법의 기초 상식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니까 뭐 전혀 별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해도 도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복습을 못했어요. 안 했겠죠? 예, 복습을 안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무조건 한 번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늦춰졌거나 못했어도 그냥 묻어두고 그냥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저걸 듣고 와야 돼, 그렇게 하면 계속 못 들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새롭게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소득에 대한 과세거든요. 소득.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 이게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뭐라고 하고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얘를 법인세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세가 되게 어려워요. 세법 중에서는 법인세법이 제일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는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만을 대상한다. 여러분들 학술적인 의미는 이렇게 돼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원칙인데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 우리는 소득세만을 시험으로 하고 있고요. 자, 거기 307페이지 책을 볼게요. 우리 부교재는 5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은 어떻게 나냐면 2배사, 근, 연, 기라고 돼 있어요. 2배사 근연계. 그래서 2가 뭐예요? 배, 사, 근, 연금, 기타 소득이다. 2배사 근연계. 그래서 여러분들 2배사 근연계는요. 얘는 무슨 과세가 되냐면 무슨 과세가 된다? 종합과세가 된다. 이에 비해서 퇴직소득에다 양도소득은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단어 분류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과세가 된다고요? 분류과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첫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하지? 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면 6%고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까지는 15%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가냐면 45%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과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은 6%니까 세금은 60만 원 내면 되겠죠. 예? 근데 과표가 2000이에요. 2000이면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가 아니고 1200만 원까지는 6%. 예?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72만 원, 120만 원 하면 얘는 192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과표가 몇 배 떼요? 2배 떼죠. 근데 세액은 몇 배 떼요? 3배 이상이 띄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과표가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난다고.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 누진세율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어떻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소득이거든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 양도소득을 내가 10년 동안 10억을 벌었어. 10년 동안 10억을 벌었으면 매년 1억씩 올랐다고 하면 매년 1억씩 오른 것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10억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소득이라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소득을 여러분의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소득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오늘 요즘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서 요즘에 관심거리가 환급 얼마 정도 되는가, 응? 이게 좀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너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데 그 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분류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한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뭐 분리과세라고 또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페이지 308페이지 보시면 이제 분류과세가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 분리과세가 있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통장 정리 같은 거 좀 해보십니까? 예? 맨날 마이너스 통장만 있어가지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예금 통장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이자가 나오죠. 얼마 안 돼도 이자 나오거든요. 그 이자가 나올 때 그 밑에 보면 이자 소득세라고 차감이 돼서 나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자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죠? 신고하거나 또 별도로 납부하진 않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냥 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징수하기 편의한 자가 대신 징수해서 그 납세무가 종결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아직 당첨돼 보진 않았지만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농협중앙회, 요즘 농협중앙회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 본점에서 뭐 합니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근데 당첨금을 지급할 때 뭐 뗍니까?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주거든요. 그리고 그 복권 당첨에 대한 소득세는 그걸로 끝나. 이렇게 원천징수라고 하는 또는 특별징수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세금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이제 단어가 많이 헷갈려. 분류과세가 되는 게 있고
불리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불리과세가 아니라 불류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을 불류과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지. 그걸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한다면 누진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않고 무슨 과세한다? 불류과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또 하나 뭐 있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자 만약에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예금하고 받는 이자 1,000원이 있다면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응? 다시 한번. 임대업자가 이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걸 어디 운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 예금해놨어. 그렇다면 발생하는 것은 이자 소득일까요? 사업 소득일까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니 이자 소득이건 사업 소득이건 무슨 과세가 된다면 종합과세가 된다면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는데 예? 자 근데 이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자 소득이 되면 여러분들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우리는 이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자 소득으로 보느냐 사업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사업 소득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임대료, 접대비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소득 금액 합산되는 것은 1,000원이 합산되는 반면 이게 사업 소득 구분이 되면 200원만 합산이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합산과 종합과세가 되는 건 아는데 이게 1,000원이 합산될 거냐 아니면 200원이 합산될 거냐에 따라서 합산과세 되는 금액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세금의 부담은 커져야 되겠죠. 제발 이해하셨죠? 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이니까 합산되는 금액의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누진세 부담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합산되는 소득 금액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이게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합산되는 소득 금액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겠지. 합산되다 할지라도 어느 소득으로 구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합산된 소득 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이런 단어가 헷갈리는데 불유과세냐 불리과세냐 요 단어가 좀 유사하지만 헷갈리죠. 또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사업소득 금액 이게 서로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임대업자가 예금하고 받는 이자 1,000원이 있다면 이 이자 1,000원을 이자 소득으로 볼 거야 사업 소득으로 볼 거야에 따라서 총수익 금액에 따른 사업 소득 금액 또는 이자 소득 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단어 이해하시겠어요?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이자 소득 금액 이게 서로 다른 단어라고. 사업 소득 총수익 금액, 사업 소득 금액 이게 서로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어느 소득으로 구분이 되냐에 따라서 소득 금액의 크기가 합산된 소득 금액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뭐가 공평하냐? 여러분들 자본에 대한 대가 100원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 100원을 똑같이 10원을 내게 한다는 거 이거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본에 대한 대가 100원은 좀 더 높은 세금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 100원은 좀 더 낮은 세금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자본에 대한 대가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산되는 금액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만큼 소득 금액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그만큼 거기에 따른 형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는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얘는 이자소득입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 사채업자를 뭐라고 하죠? 사채업자를 고리, 대금업이라고 하죠. 대금업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업을 대금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대금업자가 이자를 받아. 이건 무슨 소득이겠어요? 그게 사업소득인 거야. 임대업자는 대금업자가 아니잖아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자는 대금업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제조업자나 임대업자가 이자를 받아, 일시적으로 이자를 받아. 이건 무슨 소득이다? 이자소득이야. 대금업자,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은행이 이자를 받는 건 이건 무슨 소득이겠어요? 이건 사업소득이란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을 구분할 때 업이야 아니야 먼저 봐야 돼. 그 업으로 하는 사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 이건 무슨 소득? 사업소득. 아셨죠? 사업소득이 아닌 것일 때 이자나 배당이나 양도소득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해서 판매했어요. 부동산을 양도했어. 무슨 소득이에요? 이건 사업소득이라고.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부동산 사고파는 것은 양도소득이라 그건 사업소득이라고요. 아셨죠? 매매업자나 건설업자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 서급할 때 발생한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 한다? 양도소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업자는 대금업자가 아니야. 대금업자 아닌 자가 받는 이자는 당연히 이자소득이고 대금업자가 이자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있고 부동산을 양도했어도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나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사업하는 것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 매매업자, 건설업자 아닌 자가 부동산을 사업하는 것은 무슨 소득이다? 양도소득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소득이야. 이게 이자소득이야, 배당소득이야, 퇴직소득이야, 양도소득이야. 요거를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득세법의 꽃은 뭐다?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어느 소득이냐에 따라서 합산되는 소득 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배사 근영기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복권 당첨 소득. 복권 당첨 소득이 뭐다?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복권 당첨 소득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더 안정화됐지만 한참 부동산 가격 오를 때 뭐 문제가 있었냐면 배액 배상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예.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인데 매도인이 보니까는 1억이나 뛴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배액 배상하더라도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계약 해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제 그 배액 배상해주는 건물주나 또는 임차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배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액 배상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골탕 좀 먹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 내게 하는 것밖에 없죠. 이게 그 배액 배상 받은 거 그것도 무슨 소득이겠어요?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세파라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거 신고 안 하면 그거 사람 그거 신고해가지고 보상금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배액 배상도 무슨 소득이다? 위자료 아니 건 배상 손해배상 받은 것도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좀 더 그런 얘기 하겠지만 여러분들 뇌물 받으면 과세할까 안 할까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뇌물자 확정됐잖아요. 예? 그 뇌물 받으면 소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 당연히 내야지. 아니, 소득에 불법이 어디 있고 적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불법인 소득에서 돼 있어도 당연히 과세해야지. 여러분들 뇌물도 소득세 내야 됩니다. 아셨죠? 대신에 이제 추징당하는 추징금 있잖아요. 추징금만큼은 그 소득에서 다시 빠지겠지만 뇌물 소득도 원래 과세가 됩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자, 과세 기간이에요. 근데 소득세 과세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나세요? 이 소득세 성립 시기가 소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과세 기간이 종료한 때가 되는 거지. 아셨죠? 너무나 중요했어요. 소득세는 기간세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소득세의 납세무자와 납세지. 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개인이겠죠. 근데 개인을 누구와 누구로 나눠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진다.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 또는 180 이상의 누구를 둔 자를 말한다?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네? 비거주자는 그런 거주자 외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에 따른 기준이 아니에요. 국적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여러분들 비거주자의 대명사 누구예요? 류현진, 손흥민, 네? 이런. 박지성은 거주자의 비거주자예요. 이젠 거주자가 됐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국적 손흥민이나 유현진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대표로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를 비거주자로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국내 소득이고 국외 소득이 있다면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가 되고 국외 소득도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손흥민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다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손흥민 연봉이 100억에 100억. 주급으로 받잖아요. 주당 2억씩 받는 겁니다. 보통 50주 51주니까. 네? 주당 2억씩 벌어요. 10년을 벌어도 2억을 못 버는데 주당 2억씩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손흥민이가 그 외국 기업한테 받는 연봉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가 없죠. 근데 손흥민이가 국내 비시즌 동안 와서 광고하고 또는 TV 출연하고 받는 국내에서 받는 소득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있다. 국적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시민권에 따른 기준이 아니고 국내에 주소를 뒀느냐 안 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근데 거기서 1세대가 뭐냐면 1세대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것 이전에 거주자여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 추신수 또는 류현진이 국내 주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그 돈 많은 애들이 국내 집이 하나 없겠습니까? 네. 그 애들이 손흥민, 유현진 또는 추신수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고 손친다면 그게 1주택이고 20년 이상 보유했어도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게 손흥민이나 유현진은 거주자가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다. 아셨죠? 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세대가 되는 거지만 배우자 이전에 거주자여야 된다. 아셨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건 더 나가서 납세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였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이에 비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비거주자는요.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이때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국내 사업장이 없어.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서 부동산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언제가 된다 이때는? 원천 소득의 소재지. 부동산 양도했으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사람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응? 제주도 땅 중국 놈이 사고 팔지 않지만 중동 그럼 좀 그렇지만 중국 사람이 사고 팔잖아요. 그럼 걔네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가 되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다 그러면 그 국내 재산의 원천 소득의 소재가 된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볼 필요도 없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310페이지 잠깐만 가볼래요? 310페이지 가보시면 확인제재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것을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소득세를 좀 줄이고 싶으면 양도세를 좀 줄이고 싶으면 공동 소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세요. 1,000만 원 벌었으면 6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2천만 원 벌었으면 192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2천만 원을 벌더라도 나 혼자 2천만 원 벌지 말고 나 1,000만 원 벌고 배우자 1,000만 원 벌면 개인 단위 과세니까 60만 원, 60만 원 각각 내면 되거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게 낫다? 세금을 줄이려면 공동 소유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소득은 항상 분산시키는 게 좋아요. 아셨죠? 혼자 2천만 원 벌었다고 신고하는 것보다 각각 1,000만 원씩 벌었다고 신고하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을 줄이는데 공동소유나 공동소득, 공동사업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은 그냥 한 번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세금보다 솔직히 더 무서운 게 있어. 뭐? 건강보험료. 이게. 그래서 공동사업이나 공동소유는 세금을 줄이는데 좋긴 해요.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입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세금만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보니까 세금도 세금인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가 언젠가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센 건 사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사업이 좋느냐 아니냐는 것은 단순히 세금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고 이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다. 자, 어찌됐건 3번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로 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 등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X 뭐 한다? 분류하여 과세하는 거죠. 분류 과세한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읽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복수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뭐 했는지.
오늘 과세 요건이 있었죠? 자, 과세 요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가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는 거고. 소득세 납세 미제는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국인, 외국인 안 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이랬을 때 종합소득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 배, 사, 근, 연, 기. 여기서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 소득 또는 배액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맞죠? 그 다음에 좀 뇌물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타 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2배사 근영기가 아닌 것은 기타 소득인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분들 옛날에 그 뉴스 기억납니까? 오연수의 엄마, 손지창의 장모, 잭팝 한 번 했잖아요. 그거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외국 가서 땡겨가지고 받은 소득 우리나라에서 과세해요 안 해요? 하지. 오연수의 장모, 아니 오연수의 엄마는, 손지창의 장모는 거주자잖아.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한다. 아셨죠? 근데 소득세법이 이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가십거리로 뭐가 있었냐면, 세법 법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빠찡꼬란 말이 없더란 말이지. 빠찡꼬로 얻은 소득을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당연히 과세가 됐는데, 웃긴 건 그 다음 년도 세법이 생기면서 슬롯머신으로 인한 소득이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그 슬롯머신은 소득도 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사업 소득을 이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사업 소득인데요. 이 사업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 외에 사업소득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뭐 학원업, 서비스업 이런 거 말고 부동산 임대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대가가 뭐 있어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잖아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고, 또는 금융소득 외에 불로소득으로서 임대업에 대한 소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나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는 달리 좀 더 높은 세금으로 과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임대업도 하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 임대업에 대해서는 임대업 외의 사업과는 좀 구분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그 외의 사업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 또 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택 외 임대업이 있고요. 주택 임대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작년 이제 부가세 후반기 부가세 신고를 원래는 1월 25일까지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장해서 이제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데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는 대부분 그냥 그 소상공인 분들은 다 마이너스야.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웃긴 게 여러분들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더 힘들어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다 마이너스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
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더 그냥 호황이야. 이렇게. 특히 제 업체 중에 이제 뭐죠? 그러니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더 많이 뜬 거야. 성장한 거지 이렇게. 어찌됐건 사업을 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임대업에서도 결손금 발생할 수 있죠. 뭐 지금 명동 가면은 거의 통통 볕대매요. 월 임대료가 1억 이상이 넘는데 그 사람들은 공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손실을 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손금을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났어. 예? 하지만 주택 임대업이나 때는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업을 하면서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실이 제일 큰 텐데 음식업에서는 뭐가 돼요? 손실이 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하다 보니까 저녁에 대리하면서 또는 뭐 하면서 대리 등을 하면서 얻는 소득은 또 과세를 해야 되고 본업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다른 업에서는 또 이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대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 임대업이 일반 임대업인지 주택 임대업인지도 구분을 해야 된다.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공제할 수가 있는데 주거용 임대업이 아닌 기타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이 임대업을 먼저 좀 공부를 할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의의. 그래서 우리 페이지 311페이지고 제 부교재는 6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해요.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겠죠? 토지 건물을 대여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미등기 포함해 제외돼요. 미등기 당연히 불법적인 소득 과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등기라고 과세 안 할 이유는 없겠지. 미등기라도 과세해야 되는 것이고. 자, 부동산상의 권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부동산상의 권리 뭐가 있어요? 지지전이라고 해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전세권을 대여한다. 이거 무슨 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전세권을 대여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세권을 대여해? 전전세라는 말 들어봤죠? 예. 전세권자가 자기가 전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 차인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외국에 살면서 외국의 국내의 건물 등을 이제 임대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관리가 쉽지 않으니까 장기 전세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장기 전세를 둔다면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해 놓고 뭐 하면 돼요? 월세로 다시 임대를 해주면 아무래도 임대료가 이자 수익보다는 아무래도 더 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이렇게 벌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이렇게. 어찌됐건 임대업이다. 근데 지상권 지역권이에요. 이런 지상권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맞아요. 임대업으로 보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정되어 할 때는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이게 제일 자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된다고. 대금업자가 이자를 받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건설업자가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소득이란 건 맞죠. 하지만 지상권, 지역권이 어떤 공익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정되거나 대여가 됐을 때만큼은 일시적으로 대여된 설정된 것만큼은 이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책에 312페이지나 교재는 312페이지고요. 부교재는 61페이지예요. 그래서 먼저 책을 보시면 312페이지 책에 보시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소득은 무슨 목적이다? 기타 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단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니은번 아셨죠? 네. 그 다음에 그 외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는 거 그것도 임대소득이고요.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해 받는 대가는 이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에요. 부교재나 교재는 똑같아요. 자, 거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광업재단이 뭐예요? 공장재단이 뭐예요? 공장 토지가 있죠? 공장용 건물이 있어요? 공장에 쓰이는 뭐가 있어요? 기가 있죠? 뭐가 없어요? 뭐가 없지? 돈이 없죠? 돈이 없죠? 돈 빌려와야 되겠죠? 돈 빌려오는데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기계를 담보로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이게 담보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하나의 재산이 되었을 때 담보 가치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록을 작성을 해요. 그 목록을 등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장 재단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공장 재단을 하는 이유는 돈 빌려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장 재단을 대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이건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임대 소득으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에 대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 재단 내는 광업 재단 내는 토지 건물이 아닌 기계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계 등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런 기계 등이 공장 재단 등으로서 함께 대여가 된다면 이건 무슨 업으로 보겠다? 임대업으로 보겠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아셨죠? 그럼 문제 뻔하지 않아? 공장 재단과 분리되어 기계 등을 대여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본다 안 본다?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어야 되겠지. 이게 공장 재단으로서 되어졌을 때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건 당연하겠다. 아셨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광업권자, 종업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소득은 임대소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마지막 줄에 보시면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철료는
밑에다 써두시면 광업이에요, 광업.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광업권을 설정한 광업권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있는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채굴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대여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이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것은 당연히 임대업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데 본인도 일정 자본적 지출을 지출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 이름으로 기계를 투입을 해서 그 채굴한 광물로 받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도 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분철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철료는 자기가 순수한 채굴의 권리를 대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광물을 채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득이겠어요? 광업소득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부터 책 보지 말고 그냥 제 칠판에서만 좀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B는요, 보증금이 1억인데요. 지금 시중에 운용되는 시장 이자율이 연 12%래요. 예? 그러니까는 1억을 굴리면 월 1% 또는 연 12%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 건물주가 될래요? B 건물주가 될래요?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된다면 A가 될래요? B가 될래요? 둘 다 하면 좋겠죠? 네, 둘 다 하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같지. 얘도 연 12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도 보증금을 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1200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세전이야. 세전은 같아. 근데 문제는 세후거든? 무슨 문제냐면 얘는 실현된 이익이고, 예? 얘는 추정되는 이익이지 실현된 이익이 아니거든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종부세를 배우진 않았지만 종부세가 가장 욕을 먹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보여지거든. 맞죠? 아니 집값 올라가면 집값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건 당연한데, 그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나? 아니, 안 해주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얘는 과세를 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인 거지 실제로 발생된 이익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돼요? 과세가 안 되니까 이게 깨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보증금을 받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월세 받는 자와 보증금 받는 자 간에 과세상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간주임대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세 많이 받는다고 월세만 받을 때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 예상되는 임대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라고 말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대소득 그러면 월 임대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을 수 있다. 간주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월 임대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간주 임대료가 있죠. 자, 월 임대료가 있고 간주 임대료가 있는데 자, 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월 임대료가 과세가 되고요. 간주 임대료도 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상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놈의 주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택이. 주택은 원칙은 한 개 이하 비과세. 한 개 이하 비과세. 그럼 이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판단하는 것은 소유주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 채가 있고 제가 이제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임대를 제가 살고 한 채는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과세돼요, 비과세돼요? 이거 과세란 말이야. 아니 근데 한 개만 있는데 어떻게 한 개를 임대를 해줘? 그런 경우 있죠. 내 주택 다른 데 살고 내 주택 임대해 주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이 한 개만 있을 때 비과세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때 문제는 소유주택 수를 말하는 건데 이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한답니다.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부부 합산해서 판다는 거. 그러니까 제 명의로 된 주택이 있고 와이프 명의로 된 주택이 있다면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살고 와이프 명의로 된 임대주택은 과세를 한다. 임대를 준다면 이건 과세다 비과세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하나야 두 개냐는 것은 부부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단 과세는 개인 단위. 그러니까는 제 집에서는 우리가 살고 제 와이프 명의로 된 집에서는 임대를 줬다면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는 와이프의 이름으로 과세가 되는 거지 제 소득과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세법의 소득세의 과세되는 개인 단위 과세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만 예외적으로 한 개이라도 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국외 소재 주택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 이때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또는 중에 팔았으면 양도 시점에서 9억 초과되는 걸 판단하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고가주택이 나중에 양도소득에서는 실가 9억 초과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9억의 기준이 중요한데 임대소득에서의 9억은 기준시가 9억이고 아셨죠? 양도소득에서 9억은 실가 9억이다.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 개 이상이고 and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이때는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이거 아시겠어요? 그런들 주택수가 몇 개 이상이고 3개 이상이고 그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초과했을 때 3억 초과했을 때는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기준시가 20억짜리 임대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한남동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엔빌리지라고 있거든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유엔빌리지 가격. 근데 그게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은데. 어찌됐건 기준시가 20억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고요.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과세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임대소득은 무조건 2개를 써놔. 하나는 월 임대료, 또 하나는 간주임대료. 이렇게. 임대소득은 2가지 수입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월 임대료 과세 된다 안 된다? 과세 되죠. 왜? 기준시가 9억 초과한 주택이니까. 아셨죠? 그러면 간주임대료 과세 돼요 안 돼요? 과세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니까. 보증금이 3억은 초과하지만 주택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 3개 이상이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 임대료는 과세될 수 있어도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 게 보증금은 몇 억 초과하지만 3억 초과하지만 주택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3개 이상이어야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 굳이 읽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응? 이 325페이지. 325페이지.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한다. 네? 다만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함으로 확정된 조세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과세가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거주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이 아니라 183일 이상의 거주를 둔 자를 말한다. 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기준시가 6억이 아니라 예? 9억. 9억 판단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 9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실가 9억이 아니라 기준시가 9억이고 양도소득에서의 고가주택은 실가 9억이다. 예? 두 번째,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내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맞죠? 1주택이고 기준가 9억 이하잖아요. 비과세 되는 거 맞죠? 옳은 것은 몇 번? 국외소재네, 국외소재. 국외소재 주택은 무조건 과세가 맞죠? 3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냐고 이미 틀렸다. 맞죠? 소유주택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는 부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4번,
국내 소재의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4억이에요. 3억 초과했던 거 맞죠? 그렇다면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산실을 계산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답은 몇 번? 4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유의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수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다만 좀 더 나갈게요. 과세기간 종료되기 전에 팔았어. 그러면 9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언제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올해 보유하고 있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 판단하면 되고, 과세기간 중에 팔았으면 양도 시점에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3번. 국내 소재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억인 해당하는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서는 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판단하라니까. 월 임대료, 간주 임대료 판단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 월 임대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보증금만 받죠. 그런데 몇 채야, 몇 채? 한 채니까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응? 두 번째,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한 자가 한 채는 월세, 나머지는 한 채 전세계로 한다면 월세 계약에 대해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된다. 맞죠? 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세 채가 안 되니까요. 그죠? 네. 3번.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일 때는 각각의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받지?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받나요? 각각의 주택으로 받나요? 각각으로 받죠. 그래야지 재산세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가구 주택이 세법 세목마다 틀려요. 재산세에서나 취득세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소득세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지만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4번.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됩니다.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된다. 맞죠?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하나여 소득세 납세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당연 사업자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얻은 소득이 있으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FA, 프리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뭐 프로야구 선수들 FA 하면 뭐 계약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속 계약금. 여러분들 전속 계약금을 받으면 이거는 사업소득일까요? 아니면 기타 소득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좀 그냥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 경비를 70% 이상을 인정을 해줘요. 그 10억을 받았으면 계약금이 전속 계약금 100억이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먹고 싸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필요 경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 영수증 없어도 그냥 60% 또는 70%를 인정해 줘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전속계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는 거하고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거하고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전속계약금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에 있다가 최초로 받는 전속계약금이 있다면 이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첫 계약건, 전속계약건 말고 그 뒤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건이 있다면 이거는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F에 대해서 뭐 100억을 받았느니 110억을 받았느니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금이 50%거든. 그러니까 100억을 받아도 반은 그냥 무조건 세금 떼고 난 금액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야? 우리 연예인들이 뭐 광고하고 전속계약 뭐 1개월 전속계약, 6개월 전속계약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소득이 돼요? 사업 소득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 똑같은 의미인데 100억대 자산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재산을 갖고 있을 때 100억대가 되는 거지. 그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세금 떼고 나면은 100억대가 70억대가 되고 50억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금의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 어찌됐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한 것은 당연히 사업소득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건 뭘로 구분된다?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국외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죠. 국외 소지의 주택 무조건 과세합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익사업 관련해 지역권을 대하여 발생한 소득은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무슨 소득이다? 공익사업 목적으로 일시적 대하는 것은 기타 소득이다라고 했잖아요. 답은 몇 번? 아니, 이거 틀렸네. 2번도 틀렸네.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납세는 부동산 소지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라고 했잖아요. 주소지. 예? 네. 국내에서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 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네. 답은 4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표율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아까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하지만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한다. 기억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다음 주부터가 6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문제가 8문제였다면 지금부터 한 문제가 6, 7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고득점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은 다음 주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